자, 여러분 31번 한번 보세요. 간단합니다. 자, 1번 판례는 그 유명한 부동산 맹신탁, 이것도 최신 판례죠. 부동산 맹신탁, 이전에 횡령죄 성립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자간의 맹신탁까지 모두 다 부동산 맹신탁은 횡령죄 성립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임죄. 배임죄에 있어서 우리는 부동산 매매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어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면 얘는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배임죄의 주체는 인정됩니다. 그런데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틀린 거죠. 3번. 갑이 A에게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을 양도 통지 전 결국은 하기 전에 채권을 주시면 요건 뭐죠? 채권을 양도했어요. 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을 양도 통지 전에 B로부터 채권을 추심했다면 이게 횡령죄가 성립하냐? 횡령죄 성립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이 판례는 이겁니다. 갑이 말이에요. A에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얘가 채무자죠. 근데 얘는 채권자입니다. 근데 얘가 돈을 이제 또 갑은 누구한테? B하고는 또 얘가 1억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뭐 된다? 결국은 채무자고 갑이라는 사람은 A하고 관계에서는 채무자지만 B하고 관계에서는 채권자입니다. 그럴 때 결국 A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은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실은 B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니한테 갚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B가 안 갚아가서 내가 니한테 돈을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이때 B가 줘야 될 돈을 그러면 자, 갑은 그러면 좋다. A가. 그럼 네가 있잖아. B한테 돈 받을 양도,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라. 라고 얘는 여기서 바로 채권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갚아라. 라고 해서 이제 채권 양도를 하는데 근데 얘는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을 B에게 뭐다 통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는 돈을 이쪽으로 갚았겠죠.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받고 임의적으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되느냐.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지는 겁니까? A가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는 누가 가져요? 자, 갑이 받았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가 되기 때문에 횡령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판례,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2번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경우도 3번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작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올라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 쭉 나오는데 불가중 사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작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온 재물은 작물성은 인정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횡령을 교사한 후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다음에 이건 뭐다? 횡령 교사죄하고 작물 취득죄하고 뭐죠? 경합범. 그 다음에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경합범이 됩니다.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을 절취한 차량을 알면서 절취한 차량인 줄 알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면 일단 작물 운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맞고 작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작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의구심하죠. 자, 보세요. 작물 취득죄가 되려면 반드시 취득 시에 작물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취득 시에. 근데 여봐요. 인도받은 이후에 나중에 알았죠. 이때는 뭐다? 작물 취득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손괴와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옳게 골라보시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란 30개. 계란 30개를 갖다가 벽에다가 뭐가 될까? 결국 내리치는 겁니다. 이때 과연 재물손괴죄가 되느냐? 재물손괴죄 고성하지 않습니다. 요 계란 30여 개를 벽에 내리치는 것은 재물손괴. 하지만 여러분 알죠, 이거? 스프레이 알죠? 스프레이를 가지고 나무 벽에다가 막 칠한 거. 이거는 뭐죠? 재물손괴죄를 인정했고 계란 투척은 재물손괴죄를 부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소유자의 요건 이제 틀렸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요건 상대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문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요기 기본적으로 판례 한번 확인하시고 3번 한번 보세요. 물건의 소유자 아닌 갑이 소유자 을과 권리행사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을에게 고의가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을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갑 또한 뭐 된다?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벌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다?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형법 말로만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권리행사방해죄를 말이에요.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가 소유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의 을의 갑이 소유자 을에 얘가 바로 뭐죠? 소유자야. 얘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우리는 33조 판례가 본문을 적용해서 얘를 신분자로 받고 을을 뭐 된다? 갑을 뭐다? 비신분자로 받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안 되니까 비신분자도 당연히 권리행사방해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얘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도 강제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태범으로서 위헌범으로서 강제병 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여러분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것은 위헌범입니다. 위헌범이기 때문에 뭐지요?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결국은 위험성만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더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친족 상도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제3번 마지막 같은데요. 제3번 마지막. 친족 상도례 관련 적절하지 않는 거. 갑이 자신의 친구 A, 갑이 자신의 친구 A 소유의 재물로 알고 이를 절취하였는 바. 사실은 다른 거주가 있는 자신의 숙부 B 소유의 물건이었다면 이때는 B에 고소가 있어요. 공소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벌 조건에 대한 착오. 처벌 조건의 착오는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뭐죠? 숙부인 것을 몰랐어요. 숙부 물건이라는 걸 몰랐죠. 숙부의 물건을 알았다면 이건 뭐냐? 328조 2항에 깨서 우리는 친고죄가 되는 거죠. 근데 숙부인 것을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처벌 조건의 착오는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328조 2항에 깨서 당연히 고소가 있어야 나온다. 맞고. 두 번째, 각과 친구들이 합동하여 갑의 아버지 A 소유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자, 갑하고 A하고는 친족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을은요, 갑의 친구니까 을은 친구인데 을은 뭐 됐나? 비신분자야. 그러니까 신분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갑에게는 친족 상대례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형이 면제되지만 을에게는 비신분자에게는 친족 상대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00%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뭘까요? 갑의 숙부 A가 B에게 검언을 교부하면서 C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이 C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면 B로부터, 자, 요거 이제 행령죄 문제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갑의 숙부 A가 B에게, 자, A의 소유가 누굽니까? A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가 누구예요? A가 B에게 했죠. 얘가 바로 뭐 될까? 위탁자예요. 이때 누가? 갑이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돈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면서 B야, 이거 좀 C에게 좀 전달해 줄래? 전달해. 그러니까 알았어요. 라고 했는데 갑이 얘 있다가, 아니, 우리 삼촌이 아저씨한테 돈 100만 원 주면서 C 전달하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왜? 네가 전달해 줄래? 예, 내가 전달해 줄게. 나 줘요. 얘가 이제 이랬다만.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봐. 소유자하고는 친족 관계 있지만 위탁자하고는 친족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관계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갑의 아버지 A가 손님 B로부터 가공하여, 이것도 간단합니다. 갑의 아버지, 그러니까 A, 손님 B, 소유자는 뭐 된다? 손님 B. 보관자, 점유자는 뭐죠? 점유자는 A. 이때 갑은 뭐죠? 소유자하고는
친족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아와 실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여기 보세요. 현주건조물 방아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 쭉 있고 현주건조물죄는 형을 강경 면제한다. 오케이? 자수할 때. 두 번째, 현주건조물 방아죄 있을 때는 뭐가 될까?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불을 놓아 무주물은 무주물을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폐가에 벽을 일부 거을리게 했어요. 우리 방아죄의 기수 시기는 독립연소설인데 벽을 일부 벌리게 했을 때는 이거는 뭐죠? 독립적으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폐가는 뭐야? 폐가는 일반 물건이라고 말한 겁니다. 일반 물건 방아죄예요. 그러면 일반 물건 방아죄는 미수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처벌된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가는 일반 물건 방아죄다. 그런데 일반 물건 방아죄는 미수범 책임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보세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원본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전송했을 때는 이거는 바로 뭐가 될까?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됩니다. 틀리고 또 위조 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불법 비형태인데 위조 통화 행사죄하고 사기죄의 뭐죠?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이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허위 진단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기 판단하는 것은 불문하나 허위의 정명을 검증하는 것이므로 내용의 허위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면 물론 사실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로 하다. 맞아요. 허위 진단 작성죄는 의사가 허위 기재,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에 반하는 기재해야 된다. 만약에 허위로 기재했는데 그것이 진실이다. 그러면 허위 진단 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 봐요. 유가증권 작성죄는 작성 명인이 실제 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하지 않는다. 실제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유가증권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무인 명의 유가증권성을 성립받는다. OX, X죠. 이렇게 왜요? 유가증권 작성죄는 작성 명인의 존재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7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걸 넣어보시오. 자, 이거 뭐 생기춥니다.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고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은폐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은폐할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맨 자기법만 성립되지 직무유기죄라는 뭐는요? 직무유기죄라는 부자기법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봐 그에게 담당 부문의 직무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녀의 상대방은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굉장히 길죠. 충분하고 진정되는 경우는 직권남용죄에 맞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그래요? 다 나머지는 뭐든다? 맞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뭐 중요한 판례 아니니까. 30번 뇌물죄 한번 보세요. 공무원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이때 제3자 뇌물공여죄 있죠. 이때 제3자 뇌물, 비공무원은 제3자의 뇌물수재에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하여 이런 공무원끼리 수수한 행위가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이 전이된다면 별도로 그 돈을 수수 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보시고 3번 지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답인데 먼저 한번 봐요. 공무원 갑이 A에게 2천만 원을 뇌물로 요구했어요. 응? 요구했어. 근데 A가 즉시 거절했어. 거절했으면 요구한 금품이 뭐다? 특정됐습니까? 특정되지 않았죠. 거부했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이거는 2천만 원을 몰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몰수 추징은, 몰수는 우리는 뭐죠? 결국 형법상 결국 뇌물죄의 내범 필요종 몰수입니다. 필요종 몰수인데 몰수는 금품이 특정돼야 몰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추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얘는 즉시 거부했기 때문에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몰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몰수의 대상이 안 되니까 이건 추징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찾으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9번 한번 봐요.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을 골라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데 이것도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여기서 직무집행이란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며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모두 뭐가 될까요? 포함합니다. 모두 비권력적 작용도 모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은 형집행 사실, 집행영장, 형집행장을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게 바로 위법이거든. 위법한 상태에선 경찰관을 한번 지어박아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뭐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3번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위계형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관공서의 불충분한 심사에 이루어졌다면 위계형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위계형 공무집행방해죄는 이거는 위계형 공무죄는 잡아서 현실적으로 곤란케 하는 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르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른 거예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위험성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은 현실적 결과 발생에 있어야만이 기수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보세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걸 골라보시오. 갑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의 아들 을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피해자로 조사받도록 했어요. 을을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갑의 행위 역시 범인 도피죄 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이때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범인, 엄닉죄, 증거, 인멸죄, 위정죄, 무고죄 있죠? 이 네 가지 공통점 뭔지 아세요? 범인 자신은 본범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범인 자신은 범인의 정의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사람을 목졸라 죽여놓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땅에 파묻었다 그랬죠? 그 지문 하나 있었죠? 앞에 언제? 그때 증거인멸죄로 성립한다. 아니죠. 왜? 증거인멸죄는 범인 자신은 증거인멸죄 안 됩니다. 이 지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본범은 성립되지 않지만 범인 자신은 말이요,
제3자를 뭐 했을 때? 교사했을 때는 뭐다? 교사범은 성립합니다. 교사범은 성립. 이거 네 가지 다 똑같아요. 교사범은 성립한다는 걸 조심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일로 A를 죽였어요. 근데 여기 칼이 있어요. 칼을 갖다가 이 갑이란 자신이 아무리 숨겨도 범인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칼을 네가 좀 숨겨달라고 했을 때는 얘는 뭐다? 숨겨줬으면 증거인멸죄가 되고 얘는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얘가 강간을 저지른 갑이 친구 보고 나를 좀 도피시켜달라. 일본어로 뭐 된다? 도망가는데 도와달라라고 했으면 얘가 도와줬으면 얘는 범인 언닉죄가 되고 얘는 범인 언닉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여기 이제 바로 1번 판례가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범행을 저지른 놈이 네가 독박 써라. 나가서 네가 다 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건 이 사람은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은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다? 전부 다 똑같은 거니까 요건 범인도피죄의 교사죄에 해당한다, 않는다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판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기본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경찰 승진의 문제가 40문항에서 지문이 너무 길고 그래서 일일이 뭐 다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총론은 좀 상세히 하려고 하다가 경우 시간에 너무나 쫓겨서 강론 부분은 결국은 기본적인 핵심만 잡아주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우지간 결과가 좋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